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강욱의 최강 토크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오마이TV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오연호 대표님하고 개표 방송을 하면서 살짝 오연호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간의 그 논의가 마무리되고 이제 제가 좋은 분들 모시고 속 깊은 얘기,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현실 정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의미 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 고정 코너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하면 뜻깊은 날이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두 분을 제가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 청와대에서 여러 보직을 거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홍보기획 국정홍보비서관이셨나요? 네. 마치고 나오신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배우셨어요? 에버랜드 가면 고객님 반갑습니다. 이렇잖아요.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셨고 지금 우리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기획위원장, 예, 우리 박성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그 명칭이 너무 길어서 예. 어디 가도 다 이렇게 보면서 읽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예. 하여튼 예. 나쁜 짓을 예. 많이 하니까 이름도 길어지고 두 분을 그러시군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은 지금 그 방송의 패널로도 몇 번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예. 고정 출연도 지상파에.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인물이 좋으시다고 지역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신다는데 뭐 그거는 차차 뭐, 확인해 보시기로 네. 하고요. 키는 커요, 하여튼. 네. 그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80이 넘었으니까 진짜로. 예, 농구와 배구는 저를 빼놓고 팀을 구성하기가 어려웠죠. 오. 예, 그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 큰 사람들이 좀 꾸부정하게 다니거든 원래. 좀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자기를- 배려를 그건 한다는 것 때문에. 예, 조금 그래서 그랬구나. 정확히 얼마예요 키가? 최근 들어서 한 1cm가 줄은 것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50 넘으셨다고? 네. 젊은데. 50 넘고도 한 1cm 줄었는데 83 지금. 줄여서 83. 예, 그럼 우리 조국 선생이나 비슷하네. 제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사진, 한 82쯤 될 텐데. 예, 사진을 보니까 제가 약간, 예. 예. 자, 키에서는 밀리지만 두뇌에서는 밀리지 않는 박성호 위원장님. 지금 그간에 이제 우리 이제 셋이서 청와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두 분은 제가 왜 모셨냐면 민정수석실에 그 수석이랑 같이 방을 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셨었고 당시에 이제 우리 조국 수석, 그 다음에 우리 김조원 수석, 뭐 쭉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이고요.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을 닫기까지 계속 청와대에 계시면서 실제로 이제 문을 닫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이 오마이뉴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찰 쿠데타의 진행 과정,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집단으로서 어떤 꼼수와 장난질을 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노영민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추미애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우리 뭐 또 이성윤 검사도 출연하신 적이 있고 다들 많이 나오셨는데 또 새로운 시각에서 당시에 청와대에 거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상황을 지켜보셨던 두 분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쭉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에 문을 닫으셨는지.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많이 그 업무를 많이 도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 역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홍보수석실 쪽으로 소통수석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부대변인 그리고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 거치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어요. 우리 고민정 의원도 처음 시작할 때 부대변인이었는데 네. 그걸 생각하시면 부대변이 어떤 위치인지 아실 것이고. 아마 제가 전무후무할 겁니다. 본관부터 시작해서 여민 1, 2, 3관을 다 거친 그렇죠. 예. 예,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어고. 네. 우리 골게터도 하셨어요. 근데 멀티플레이만 한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도보다리 정상회담을 기획한 주역이시고 최근에 또 청와대 일기를 출판을 하셔가지고 한길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적이 있죠. 네. 윤재관 비서관님 앞으로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은 어떤 경로를 거치셨는지 정무에 계셨잖아요 처음에. 예, 처음 이제 2017년 들어갔을 때는 예.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업무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정무기획비서관실의 유일한 국정과제가 개헌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저는 이제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그 개헌 과정, 예. 그 실무를 담당해서 한 1년 정도는 그 뭐 특위 만들고 결국에 이제 그 개헌안 만들어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그 과정까지 그렇죠. 담당하는 실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와서 이제 조국성님의 보좌관으로 모시다가 그 뒤로는 저는 이제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처럼 재주가 많지 않아서 무슨 오라는 말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4년은 내리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그 민정수석 분들의 계속 보좌관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말 그렇죠. 예, 진짜 나왔습니다. 산 증인이세요. 민정수석실 없어졌으니까 진짜 민정수석실 문을 닫은 분이야.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낯선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크게 써 있는 글자가 그 전서체인데 애설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사랑할 애자에 눈설자입니다. 근데 이제 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인사동에 있는 저희 고향 선배님이시고 유명한 이 그 서예 정각 작가 선생님께서 저 만나서 이렇게 만나면 주려고 준비했다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오늘 오신 이 두 분들과 제가 또 공유하고 싶은 글귀가 있어서 일부러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심화불석명 그리고 애설 상인동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꽃을 찾는 사람은 목숨을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다음에 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어 죽을 만한 추위도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또 너무 멋진 작품이고 여러분들께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요 뜻을 좀 새기면서 그러면은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은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정무기획비서관실에 계실 때도 민정하고 계속 소통을 하셨겠네요. 그때 법무비서관실이 이제 개헌안 저 실무 작업을 또 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이제 법무비서관실에서 많이 그렇죠. 그 검토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전체 과정, 예.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절차로 이제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전체 과정 관리하는 것들은 정무에서 담당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그 국민 개헌안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특위에서 만든 국민 개헌안을 수락할 때 네. 그때는 우리 저 재관 형님도 네. 의전비서관실에서 그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그때 그 행사를 네. 저는 그때 청와대에 없을 때라 네. 예.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개헌 작업의 그 성과만 공유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예. 지금 많이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당시에 박근혜 씨도 개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였다는 꼼수였죠. 탄핵 직전에. 네. 예.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유화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이 이제 좀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네. 국민적인 여망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제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야당이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태도가 어찌 보면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개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 일부러 있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그렇고 네. 나중에 또 저희가 대선 이후에 만들었던 검찰 개혁 법안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원래 자기들도 한다고 한 거고 네. 대선 때 공약도 한 거고 네. 예, 법안도 합의도 한 거고 네. 네. 그래놓고 나중에 엎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뭐 생짜 억지를 쓰고 네. 네, 공수처 법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안인데 뒤집는 걸 아무것도 않게 뒤집죠. 뭐 박근혜, 홍준표, 유승민, 예. 뭐 안철수 다 다 공약했어요. 그랬죠. 예. 그거를 이미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고 특히 개헌 문제도 네.
그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 공약들 뒤집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렇게 말했던 걸 뒤집는 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게 정말 뻔뻔하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홍보비서관을 하셨으니까 네. 언론이 네. 그런 문제를 전혀 지적하거나 상기시키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이제 지금 의대 문제도 의대 증원 그렇죠. 증원 문제도 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예. 난리였는데 지금은 꼭 해야 되는 핵심 예. 과제처럼 인식하게 예. 해줬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료 공공의대 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주장이나 프로파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나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나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의대 설치 문제, 우리 때는 이제 공공의대 설치 문제였지만 네. 그때는 뭐 무슨 뭐 저질 인력이 마치 의사가 돼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또 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그 롯데 타워가 지어져 있는 잠실 네. 거기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롯데는 계속 그걸 짓는 게 수건 사업이었고 그랬죠.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군이 예비역 현역을 막론하고 그때 노무현 참여정부 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시위할 때 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예? 그 그렇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면 네. 비행기가 못 뜨고 성남공항에서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적이 뭐 침투해 와도 뭘 방어할 저기가 위험해진다 이런 소리를 막 했잖아요. 네. 다른 상황 아무 변화가 없이 대통령만 이명박으로 바뀌었는데 네. 활주로 7도만 틀면 된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 당신들은 지금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당시에 그 위험했던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7도만 틀면 되는 일을 왜 참여정부 때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되고 그러고 나서 군은 무슨 정치적 중립이고 나라만 생각하고 국가 안보만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래서 국민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실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그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나 필요가 충분했었고 그 요구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악을 쓰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당사자들조차도 지금 조용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간의 좀 약하지만 아픈 본성과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해는 갑니다. 뭐 지금은 막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당장에 와서 위협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해칠 것 같으니까 의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옛날처럼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정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검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저희는 두 분 다 우리 민정수석들 있을 때부터 검찰의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네. 이런 부분에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었잖아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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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조국 수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검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공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 이런 것들로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네. 그 실체를 알고 겪어보면 그런 게 아니다. 전혀 이거는 다르죠. 정치 네. 집단이다.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의 진행 상황과 정치 집단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진면목 네. 이런 거를 총론적 차원에서 한번 두 분이 소감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 총론을 할 만큼의 제가 큰 깊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날부터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색을 드러냈죠. 그렇죠. 2019년 8월 27일입니다. 그날을 꼭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예. 온 가족들까지 다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루어졌죠. 알고 보니 이제 그 당시 박상기 장관도 잘 몰랐던 그렇죠. 내용이고 아무도 몰랐는데 검찰이 정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사냥을 시작을 하고 예. 도륙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보면 모두가 다 지금은 다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다 아시다시피 첫날 이건 도륙이 되겠구나. 모든 가족이 다
소위 말해서 사냥감이 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과정, 이 숙고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검찰의 문화를 접해보시지도 못했고 네. 윤비서관님 같은 네. 경우는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제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네. 그렇게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던 검찰과 네. 내가 이제 그 어찌 보면 불구덩이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수석실에서 겪으면서 봤던 네. 검찰의 그 정치적인 모습 이런 게 편차가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아니면 뭐 예상했던 대로였나요? 저는 많이 놀랬죠. 어.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네. 선출된 권력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인사권을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건드리는 모습 그 자체를 보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문화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정착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과 국민과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공직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이 인사 문화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착된 것인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검찰이 다 이 단죄를 그러니까 다 그 프레임을 짜버려서 끝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있었던 민주적인 절차들을 다 없애버리고 검찰이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층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이 절차나 가치나.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이게 무너지는구나. 검찰이라고 하는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저렇게 잘못된 공권력을 행사하면 한 방에 무너지는구나. 저는 그래서 2019년 8월 27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두 분께서 그때 해주신 중요한 역할 중에 소위 그 피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프레스 가이드. 네. 언론이 이제 이상한 보도를 계속 낼 때마다 예, 그것들을 정정해주거나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작성하셨잖아요, 많이. 네. 그 박성우 위원장님은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걸 소위 검사 독재 정권의 실체를 계속 네. 짚어내시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예. 어떠세요? 이게 뭐 정당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저는 민정수석실에 4년 하고 예. 이제 청와대 퇴직 후에 지금 이제 당에서 그 위원회 활동을 1년 좀 넘게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한 5년 정도 계속 그 검찰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저 윤비서관님 말씀처럼 그 이제 조국 수석님이 장관으로 가시는 그 시기 그때 하고 이렇게 전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은 솔직히 뭐 저희 다 후회하는 부분이지만 그 윤석열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예. 그때 이제 그 적폐 수사를 가지고 많은 이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좀 의롭고 공정한 검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갑자기 돌변하게 된 계기가 본인들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내려놓게 하는 예. 개혁을 시작할 예. 때 그때는 전혀 180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 이들의 생리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을 가해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유지해주면 매우 온순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그 어쨌든 그 저기를 뭐 여론을 계속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개혁 작업이 시작되면 이제 180도 달라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실 이제 조국 전 수석님 일가를 수사했던 그게 있었고 그 뒤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른바 이제 두 번째 피해자는 우리 최강욱 위원님이시고요. 왜냐하면 뭐 저야 그 해가 바뀌자마자 그 다음 1월달에 바로 기습적인 이제 기소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추미애 장관이 오시고 나서 아주 크고 작은 계속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반항 같은 것들이 있어 왔고 그다음 이제 징계 국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퇴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체 과정이 현재까지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시작한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 돌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약간 이제 반성이자 교훈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번 다시 민주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때는 최대한 검찰의 힘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즉시 개혁
작업부터 해야지만 예, 그걸 최대한 좀 억누르면서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사실 당에서는 검찰개혁법을 지금이라도 더 추진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조금 속도가 더뎌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또 꼭 해결해야 될 문제로 또 검찰 개혁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이었는데 저는 예. 21대 총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제발 다음 총선부터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공약으로 얘기되는 거는 좀 이제 그만 끝내자. 정말 창피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무슨 검찰이 이렇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검찰 개혁이 매번 숙제가 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전혀. 근데 저는 좀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게 박성욱 당시 국장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그 사람이나 그 수하들이 보이는 행태, 네. 그다음에 이제 윤과 가까웠던 소위 청와대에 들어와 있던 검찰 출신 네. 저기 그 간부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였잖아요. 마치 당시에 저기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네. 뭐 박균택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이익을 그래도 부여잡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면 자꾸 튕겨내고 물타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진심으로 수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생각 없이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데만 관심이 네.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행세를 네.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것도 그 뒤로도 뭐 선명히 계속, 기억하시죠. 예. 예. 네. 그거를 결국 보면은 총장이 어떻게든 되고 싶으니까 네. 계속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한 거죠. 네. 네. 하기까지만 좋은 모습 보이고 하고 나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제가 그냥 아까 정당의 모습에 네네네. 하지 않냐. 근데 정당은 이제 우리는 당 대표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당 대표는 없습니다. 네. 옛날 시절에 총재만 있을 그렇죠. 뿐이죠. 총재지 진짜. 그 총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 제가 직접 실제적으로 사례를 경험했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끝났어요. 잘 끝났죠. 끝나고 나서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제 국회에 제출된 서류들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공적 서류들이 있고 그 서류들은 이제 청와대에도 당연히 있죠. 네. 예. 이제 국회도 제출하고 다 제출하고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두꺼우니까 이게 계속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파기하는 곳에 모아뒀어요. 어떤 분이 모아뒀던 건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모아뒀는데 그걸 검찰 출신의 어느 분이 보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감히 총장님의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나뒹굴어지게 놔둘 수가 있냐. 청와대에 와 있던 검찰 출신 예. 간부가 보더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는 그 신상이 담긴 인사청문회 서류가 복도에 있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 지금 현재 위치는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청와대 수석실에 와 있어 근무했던 사람인데 검찰에 지금 현직도 아니고 파견 와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그 서류를 바라보는 그 검찰 출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옛날에 유신 시대 총재구나. 라는 생각을 제왕적 총재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 왜 두 분도 보셨잖아요. 우리 아침에 왜 그 대통령님하고 티타임 끝나고 민정수석이 돌아오시면 앉아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날 시작하는 회의를. 그러면 당시에 우리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이 제 옆자리잖아요. 네. 이쪽에 앉아 있었잖아. 그러면 시작할 때쯤에 전화가 오면은 막 한참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때가 제가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장이나 총장이 전화했을 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전화기를 통해서 막 쌍욕하는 게 들려오잖아. 들릴 때가 많았죠. 많았죠.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나 우리가 기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박 비서관도 갔다 와가지고 푸념을 했지 않습니까? 툴툴거리면서 그래 내가 청와대 비서관인데 네. 이게 지금 중앙지검장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대바람에 쌍욕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공직자로서 도대체 우리가 청와대에서 어느 분야의 사람들한테도 접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하나가.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피지 많이 내셔서 아시지만은 왜 그때만 하더라도 총장이 뭐 누구누구와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
네. 중앙지검장이 누구누구와 함께 점심 먹으러 간다. 네. 뭐 이래가지고 저기서 멀리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네. 그다음에 뭐 아침에 무슨 보고를 받고 총장이 경로했다라고 경로했다. 뭐 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네. 세상에 어디 정당에서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고 밥 먹고 뭐 대표가 화를 냈다 이런 거는 있어도 공무원 조직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네. 보셨어요? 생전에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당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기밀이 있고 가장 많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 이제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은 가장 많은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민정수석실 처음 와서 저 문화가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봤더니 결국은 일 안 하는 검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 그렇죠. 일 안 하고 일 안 하는 확실하게 보직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나고 그러니까 수사나 공소유지는 하지 않고 네. 딴 일을 하는 그렇죠. 검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 여기는 청와대는 내가 보니까 한두 명이 엄청 중요하고 그 사람이 빠지면 엄청나게 큰 일이니까 몇 명 없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뭘로 쓰지?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고 뭐 어떤 언론은 여기서 담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인력을 갖고 있더라. 그게 좀 깜짝 갖고 놀랐습니다. 있는 출세 욕망이나 본능 때문에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외부의 유력 인사나 언론 만나가지고 네. 지가 풀어내는 얘기로 기사가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네. 특이하게도 수의학과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과 출신 분들이 볼 때는 더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네. 생각하시는 검찰하고 조금 더 떨어져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겪어보신 거에서 제일 황당한 게 뭐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윤 비서관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 이어서 하면 그 노는 인력이 많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권력기관들 보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확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압정 조직이라고 압정이죠. 합니다. 네. 네, 위로 올라갈수록 워낙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근데 검찰만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모나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 회사로 치면 간부가 반, 사원이 반. 그러니까 2,400명 중에 반수 이상이 부부장 검사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장 검사가 되면 바로 한 뭐 1년 반 안에 이제 부장 검사가 되는데 그 부장 검사가 되면은 정무직이 쓰는 그런 넓은 방을 혼자 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무를 안 하고 관리자 역할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부장 그러면 때부터. 조직의 반이 관리자고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직검들은 그렇지만 고검 이상은 아예 그 거기에 있는 검사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일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네. 그러니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대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의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딴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남는 시간이 시간에 남고, 예, 음. 그 시간에 계속 뭐 뉴스 보면서 정치 개입할 국리들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을 좀 괴롭힐까, 그 어떻게 막을까, 돈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활비도 있고, 특활비도 있고. 예. 처갓집에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네. 조지가 아니었어요. 특활비도 많이 갖다가 조금 갖다 놓으면 숫자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쓰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뭐 집합 금지 기간에 갑자기 저 스키장이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네. 갑자기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뭐. 예, 그 검찰 개혁에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그 과잉한 권한들을 이렇게 떨궈내는 예. 정상화시키는 것도 시급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과도한 처우 문제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고 아마 우리 비서 의원님께서 예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질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갈수록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는 게 그렇게 과거만큼 힘들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사법시험 40명 붙고 100명 붙고 400명 붙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행정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기도 했고 소수의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을 붙으면 네. 다들 공직으로 가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을 과잉하게 우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 사무관 정도 처우를 그러니까 이제 해줘도 그 충분하다. 과도화된 그 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똑같은 시험 붙어서 자격 가지고 법원과 검찰로 선택해서 왔는데 법원에 준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판사에 준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 문화 자체나 조직의 성격 자체가 다른 건데 네. 사실은 시민들도 그 이제 같이 법원 검찰청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법원 검찰청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박 위원장님 이렇게 생긴 네모형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승진을 하면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직 자체가 정말로 약육강식 구조고 상명하복 구조가 철저하기 때문에 처음에 동기들이 들어왔다가 한 세 번째 임기까지 가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못 들어가면 나머지들은 당연히 도태되는 인력으로 생각을 네. 하고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나가니까 올라갈 때 보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그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네. 유지가 네. 된다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 부부장이라는 게 뭐 지네들은 맥급에는 이제 건방을 떨지만 사실은 그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높게 잡아줘도 이제 공무원 부의사관급이란 말이죠. 부부장이 그렇죠. 돼봤자 그 연차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의 부의사관급을 보면 주요한 아주 중요한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있고요. 대부분 그 과장이죠. 사람들이 그때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가장 바쁠 때잖아요. 그렇죠. 온갖 회의에 참석하고 네, 예, 네. 온갖 판단을 네. 하고 그러느라고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할 여가가 없어. 네. 예, 그리고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행태 보이는 거. 근데 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그때도 이제 나중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뭐 국세청장이 아침에 무슨 보고를 받고 경로하셨다라는 기사 본 적 있느냐. 어?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라는 기사도 잘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너무나 또 일상적인 기사로 나오고 네. 사실은 그 일단이 드러난 게 저는 김만배 씨와 지금 네. 이 50억 클럽의 실체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KBS 사장으로 지명된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예, 문화일보 출신. 출신이죠. 근데 그분이 왜 KBS 사장으로 지명된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한간에는 네. 이동관 씨하고 무슨 뭐 잘 지내지 않았냐 선후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검찰총장 시절 법조 언론인 클럽의 네. 총무 역할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로 표현해야 될까요? 주니어 때 주니어 검사 때. 주니어 검사 때 주로 많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언론 담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인맥들이 이제 계속 맞습니다. 두갈 나타내고 뭐 이러는 거겠죠. 검찰이 그렇게 보면 이제 언론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을 사실상 이제 장악하다시피 하고 네. 그러니까 명확한 상하 관계로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단독을 하나 주면 그거 받아다가 쓰고 네. 그걸 잘 받아오면 그렇죠. 유능한 인정받고. 법조 기자가 되고 그럼 또 인정받고 근데 그럴수록 검찰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야마를 잡아주는 대로 네, 네. 써야 되고 이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사건, 단독 사건을 정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법조 기자 같은 이제 언론을 좀 길들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네. 그런 힘도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예. 그 네. 기자들의 항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 정보의 넉마주의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던데 이게 정보를 주스러 다니는 건데 말씀처럼 정보가 가장 많은 데가 검찰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서 던져주는 거를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순번정에서 받아먹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검찰 기사는 받아먹어도 거짓말이라도 탈이 안 난다. 탈이 안 나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왜 탈이 안 나는지. 그거는 이제 김일성이 요하는 네, 네. 이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확인해가지고 기사를 다 쓰기 어려운 전제 핑계를 댈 수 있죠. 예, 네. 분야로 예, 예, 인식이 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취재원이 검사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공적으로 확인이 된 것처럼 치고 넘어가는 그게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슈가 돼도 처벌도 안 받아. 네. 왜냐하면 검사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중앙지검 차장 검사가 하고 있는 언론 티타임. 네네. 그 언론 티타임은 정말로 뭐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개혁을 하겠지만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론이
검찰의 이 입맛에 맞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게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문화는 이제 확실하게 못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수사 중의 사안에 대해서 공보를 꼭 해야 될 거면 공보에 맞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네. 정례적으로 전 기자들로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내용을 흘리는 것은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예. 한때는 그게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죠. 예,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된 것들만 보도자료 형태로 예, 예, 그것도 이제 특정 기자가 아닌 모두에게 제공하는 게 조금 자리를 잡히다가 네. 지금 뭐 그 이후에는 다시 다 다양화됐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상징적인 모습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서초동에다가 법무부 기자실을 따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초동 그 중앙지검 기자실, 대검 기자실에 딱 진을 치고 매일매일 그 어거지 뉴스, 가짜 뉴스 생산해가지고 막 네. 이제 퍼뜨리니까 네.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과천에 있는 장관은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 얘네들이 네. 결탁해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이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카르텔 아닙니까? 네.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그 50억 클럽이라는 실체로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네. 한번 박상기 장관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적이 아, 있었습니다. 예,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한 번도 검찰과 없었죠. 관련된 어.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과천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발표가 있다는데 기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장관이 기자회견했는데 어떤 그런 뭐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뭐 무슨 이유로 네, 고함치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네. 다 지금 서초동에 있으면서 과천을 넘어오기 싫어가지고 예. 불참하는 거죠.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네. 날뛰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도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초짜 기자 시절에 검찰에 가서 기자 생활을 하면 중앙지검 차장인데 차 한잔하러 오시겠습니까? 이러면은 그 전화가 그렇게 반갑고 황송하고 고맙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저기 조국 교수가 예전에 뭐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한번 흥미를 가져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얘는 네.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면 엄청난 특종으로 인정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그 소재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실제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음. 갑자기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오후에 네. 오늘 이거 방송 낼 수 있냐? 음. 그러면 준다. 음. 라고 해서 그걸 실제 뭐 보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사실상 비일비재하지. 예, 기사 내용을 음. 아예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주고 음. 요대로 예, 예. 예, 오늘 바로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많이 일거리가 들어오고 네. 그걸 이제 그 미션 수행을 못하면 그 기자는 이제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정보를 못 받는 사람. 그래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가지고 이제 조국 장관 지명 직후부터 벌어졌던 그 긴박한 상황들 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부풀려서 조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지네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어떻게 몰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그날 왜 박상기 장관께서 그 화요일 날 국무회의니까 네. 그 네. 화요일 날 압수수색이 시작된 거고 네. 근데 오시면서 그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중에도 그렇고 급하게 계속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민정에서 그 문제를 검찰 문제를 확인하는 통로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국장인데 네. 네.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 검사였고 네. 그때 그 보고 기억나세요? 이성윤 검사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전해온 얘기가 당시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했던 내용이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 반부패 부장인 한동훈이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이 최측근인 한동훈한테 말하자면 그 위험이 증가되는 거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한동훈이는 빼고 중앙지검장 배성범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해서 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고 한다.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저하고 있을 때 했던 얘기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박경철 비서관이 사실은 담당 비서관으로서 뭐라도 확인을 해서 수석이나 대통령께 알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그날 바쁘게 뛴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듣고 와서 했던 얘기야. 지가 전화를 해봐도 한동훈이가 전혀 모른다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놈이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 푸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계속. 너무 많았죠. 네. 뭐라고 얘기하면 예. 계속 거짓말이었고 예. 나중에 보면 저기 중간에 이렇게 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에다가 뭐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게 예. 지금 오면은 뭐 기자들이 가가지고 뭐 조민 양이 포르쉐를 탄다 뭐 이런 얘기들만 기억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예전에 무슨 뭐 그 비난용 기사를 흘리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무슨 조국 수석이 뭐 청와대 근처에 무슨 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직접 현금 지급기에 뭐 네. 입금을 네. 해가지고 뭐 그 돈이 어디로 갔다 그런 얘기 막 대대적으로 네. 보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박현철 비서관도 뛰어와가지고 막 이거 큰일이 네. 하나 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거 가지고 막 설레발 쳤던 거. 그 당시 뭐 확인되지 않은 음.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글쎄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확인되지 않는 보도여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피지를 내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거의 예, 손을 놓는 상태였잖아요. 네. 거의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재생산의 구조였죠. 그렇죠. 어디서 잘못된 이 보도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소폭 경쟁을 하면서 또 다른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고 또 보도하고 그렇죠. 또 보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그러니까 검찰에서 흘러 나오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이 홍보 쪽에도 계셨고 부대변인도 해보셨고 했으니까 언론인들하고 그 뒤로도 좀 대화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왜 추미애 장관 겪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쭉 검찰 문제가 하여튼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오고 뭐 이런 네. 짓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럼 그때 부대변인께 왜 새벽부터 전화 드려가지고 귀찮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여러 네. 가지를.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네, 부대변인으로서 설명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뭐 부탁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사석에서라도 보시면 야 당신들 생각해봐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그 현장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허무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 그냥 기자 단위에서의 이루어진 메커니즘이 아니고요. 그 회사 내에서의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상부에서 지시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질러대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건데, 다만 검찰 권력에 잘못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예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정치 권력이 잘못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죠. 검찰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자는 소수가 되는 건데, 그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언론에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훨씬 더 높은 거고 네. 국민들에게 위임한 권력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출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견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세니까. 정치 권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선거 때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쉬운 거고, 저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참 비겁한 태도예요. 언론이라는 게 비판 정신이 사라지면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비판 정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보도를 보면 거의 그렇죠. 9대 1이죠. 예, 항상 9대 1이죠. 추 장관이 잘못한 것처럼. 예, 9대 1이죠. 근데 세상 일이 어떻게 9대 1이 예. 실제로 있나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9대 1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예. 근데 9대 1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그게 좀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예, 예. 네. 정치 권력은 만만하니까 계속 때리고요. 검찰 권력은 두려우니까 공포의 대상이니까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박 위원장님 어떠세요? 그
이제 원래도 정무기획비서관실에 계셨고 예.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이나 이런 멤버들하고도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셨잖아요. 네. 그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민정이 검찰을 제대로 못 다뤄서 네. 지금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네. 언론이나 결탁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이상한 일들 계속 벌이는 걸 보니까 내부에서 의견들이 네. 야 이 정도까지 아이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소위 그 쓰레기장 아니 흡연실 대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국성님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과정에 그때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들이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가면을 벗는 과정을 조금 더 먼저 봤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예, 예. 직접 같이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가 돼서 일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아니 좀 얘기해서 좀 말 듣게 하고 이렇게 하지 왜 저기를 잘 그렇게 통제를 못하냐라고 이제 민정수석실에 대한 좀 뭐 원망 같은 게 있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죠. 처음에. 예, 근데 그 뒤로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실제 이제 민낯들을 막 보이다 보니 아 이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예. 뭐 계속 사건들을 일으키다 보니 이게 제어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이제 적폐청산 우리 정부 초기에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렇죠. 예. 중요한 그러니까 숙제였죠 우리 정부. 예.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검찰을 통한 적폐청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좀 우리 빌미를 주지 않았나 이런 후회도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약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걱정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검찰 개혁을 막 디자인하고 있을 때라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당연히 할 도리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본인들이 그 저기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나가서는 정권 교체의 틀을 본인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적폐청산도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개혁에 반하는 입장으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반란 비슷한 쿠데타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그 권한을 이용해서 이제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 개선은 저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뭐 그거는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시 윤석열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외부로 드러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나쁜 거지 지금 보면. 근데 그건 어땠어요? 이제 우리 정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네. 소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이제 매번 다뤄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 기자실에서도 그 문제가 이슈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이제 네. 추 장관과의 문제도 그렇고 뭐 네. 징계 과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물어보거나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네. 그때쯤 가서는 이제 아 이게 그냥 단순히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네. 사람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뭘 도모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볼 때도 이게 대선이 코앞에 있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반응도 그러니까 끝까지 없었나요? 검찰의 과도한 이상한 언론 플레이. 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언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했던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아. 제가 정확하게 그건 기억하죠. 왜냐하면 제가 점심을 먹으러 청와대 이 담벼락을 쭉 걸어가는데 갑자기 청와대 그 담벼락은 이제 군사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네. 그 카메라가 언제든지 촬영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문 안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도 그렇죠. 모르고 외국의 사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보안상 유지해야 될 분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는데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게 뭔가 나 이 청와대 와서 이거 3년 만에 거의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그게 2019년 12월이죠. 지금 유명해진 이정섭 부장검사가 동부지검에 있을 네. 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감찰 무마 의혹으로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첫 압수수색을 하죠. 그렇죠. 그 청와대 첫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걸 압수수색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했다는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죠. 예.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군사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제출 방식으로 계속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리 다 흘려놓고 오잖아. 예, 그렇죠. 오히려 수사팀보다 카메라가 먼저 와 있었잖아요. 예, 그런 예. 황당한 일이.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 뭐 한번 뭐 그러는가 보다 했고 근데 그 부장검사가 지금의 이정섭 그렇죠. 예, 그 부장검사입니다. 최근에 유명해진 부장검사. 그러고 나서 이제 울산 사건 또 만들어내는 걸로 이어지고 그렇죠. 예, 가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에 울산 사건에 이제 울산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뭐 네네. 공약이 뭐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도와줘서 만든 거냐 아니냐를 네. 가지고 또 압수수색이 또 들어왔죠. 네. 한 달 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그 범죄 자료 일체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압수수색 그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압수수색 범위가 구체성도 하나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언론만 와가지고 취재하는 거고 맞아요. 검찰이 와가지고 그때 청와대 출입문을 할 수 있는 여민관 앞에서 검찰이 내리는 모습, 근데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로 여기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쇼가 목적이구나, 정치 쇼가 목적인 집단이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는 정당이구나, 네. 수사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그 중앙지검이라든가 잘 나간 데의 모든 분들이 동부지검이나 이런 분들은 하는 행태가 비슷하구나. 저걸 어떻게 다들 이렇게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네. 기억하세요? 우리 김태우 특감반원이 네. 문제 일으켜가지고 네. 감찰 조사할 때 예. 그때 왜 그 휴대전화 포렌식 위해서 제출 받았다가 네. 그게 왜 경찰이나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은 그걸 제출을 했고 네. 검찰에서 온 친구들은 극히 일부만 빼고 네. 안 냈잖아요. 네. 예. 그 상황 좀 기억나세요? 예. 그때 제가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거는 그때 우리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가잖아. 그걸 그렇죠. 조사하러. 내부 조사니까. 예, 내부 네. 조사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이거 낼 수 없고 뭐 나는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검사장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 건드리려면 윤석열한테 허락받고 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네. 놈들이 있었다고.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그 백재영 수사관 네. 나중에 이제 그 비운의 네. 저기로 갔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렸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강요하니까 또 검찰의 속성이 뭐라도 그려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겠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했었고 네. 그 백재영 수사관 빈소에 왔던 김태우 네. 당시 저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나 이런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이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네. 그 특검이나 검찰개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예. 다시 자꾸 생각이 나고 반추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예.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라기보다는 그냥 조직원들 같습니다.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 예. 그래서 그 조직이 계속 힘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조직이 힘이 있어야 그 조직원들도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이 아니라 사익을 그렇죠. 위해서 똘똘 그렇죠. 뭉친 조직. 예. 예.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조금이라도 내려지면 조직원들의 혜택이 그렇죠.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어디 가서 골프 뭉쳐서 접대를 못 받는 거지. 예, 그게 똘똘 없으러들면. 뭉쳐서 지킵니다. 그 뭐 그냥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던 어떤 사건에 이게 왜 그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검찰 출신의 어떤 모 인사에게 물어봤어요. 예. 아니 이런 거를 이렇게 혐의가 다 드러나는 것도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냐고 예. 사적으로요. 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우린 패밀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요라는 그 겁니다. 사람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검사예요, 수사관. 검찰 출신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음. 챙겨주지라고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의원님 기소 처음에 될 때 네, 네. 2020년 1월 저 말쯤 그때도 사실 그때 당시 검사장은 결재를 안 해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사이드로 지휘를 해가지고 뭐 그 패싱해서 간 그게 네. 송경호 아닙니까? 장시 네. 차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 이른바 이제 유재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기소 시점에는 그 윤석열 사단 몇몇이 모여서 자 누구까지 기소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조직원들은 그 힘을 끝까지 유지해야지만 본인들의 혜택이 많고,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의 개혁의 끝은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그런 그 과잉한 권력 앞에서는 그렇죠. 사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거기 앉히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누구라도 문제가 그럼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과잉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조금 힘들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얘기도 있고 뭐 많지만은 제 얘기라서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 기소될 때 이 친구들이 기소하는 시점이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기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했죠. 기습적으로. 네. 이런 정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윤 비서관님은 의전 비서관실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홍보 업무 쪽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고민, 또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가 수행해야 될 국정 과제나 역사적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책임감을 느끼셨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남북 관계나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한 평화 번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네. 내부에서는 어찌 보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 또 특정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사익을 위해서 그랬죠. 저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네.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청와대 식구들과 식구들이 느꼈던 어떤 일체감이나 문제의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일종의 정치권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나 그 문제의식 네. 이런 게 농도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느끼세요? 같다고 느끼세요? 청와대 있을 때가 훨씬 농도가 더 깊고요. 지금은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절박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할 때 사실 검찰 개혁할 때 민주당 의석수가 130석밖에 안 됐고 처음 시작할 때 야당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한 50석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이냐 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제 6개로 되고 공수처의 이 권한과 이 규모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래도 먼저 한 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 칼찬 순사가 다시 국민에게 칼을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절박감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 제도화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이제 결과물로 나왔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진짜 억울하죠.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한 축인 사람들 함께 이 나라를 구성해야 되는 어느 한 곳에서는 문 닫아 있는 골프장을 문을 열어가지고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제하고 대통령께서도 실제 집합금지와 관련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어느 집단은 검찰이죠. 검찰은 갑자기 그런 특권들을 계속 누리는
국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보는 가운데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죠. 코로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마스크 대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네. 급박하고 저기하게 돌아갔습니까? 그때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백신 못 들여올 거다. 네. 그걸로 네. 시작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무슨 단절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하다가 그다음에 백신이 공급이 안 될 거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제 일종의 괴담과 불안감을 유포하는 얘기들을 막 네. 그랬죠. 지금 뭐 당의 주요 간부들이 나와 다 떠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는 이제 백신이 위험하다라는 네. 얘기를 네. 또 네. 퍼뜨리고 음. 그 지금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다져놓은 성과들을 본인들이 그냥 날로 먹은 거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성찰이나 반성이 없고 마치 그때 뭐 자기들이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린다라는 거를 지금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그때 이 검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모자랄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쨌거나 그런 폭풍 속의 터널들을 다 헤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개혁 진영이 나라를 조금 더 바꾸고 역사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 느낌을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중도층이 싫어할 거야. 역풍 운운을 역풍 하죠. 얘기 계속 네. 조국 프레임은 우리한테 불리해. 네.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다른 거는 다 잊혀져 버리고 검찰 개혁 문제만 남았던 게 우리 최대의 실책이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진 것이다라는 식의 그냥 무슨 비평가들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안타까움이나 쓰라림은 없으셨어요? 나와서 보시니까. 지금도 사실 그게 가장 큽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뭐 하나를 먼저 하면 다른 거는 좀 늦춰야 돼라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뭐 민생은 민생대로,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또 개혁 과제는 개혁 과제대로 다 갈 수 있는데 유독 이제 선거 전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표가 떨어질 수 있어. 좀 이건 나중에라고 하는 게 늘 보면은 개혁 과제가 가장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다가 6대로 줄였다가 다시 2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2개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그걸 가지고 예. 지금 또 두 번의 그 꼼수 시행령을 만들고 그것도 이제 10월 11일 네. 우리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하루 전날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11월 1일부터 예. 그 수사준칙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의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예. 그리고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그런 행태의 시행령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근본적으로 세게 대응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결국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니까 2개 남아 있는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애고 시행령 제정권을 없애놓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장난을 못 할 건데 그러면 이게 다음번 22대 국회 가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냐?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더 좋은 선택을 받아서 180석 이상을 받게 된다면 매우 쉽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그 법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뭐 기대를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진보 정당들하고 연대해서 예.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지난번 이제 최상병 특검법처럼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주저하는 걸 보면서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회의에 가면 그 얘기를 가장 강하게 합니다. 지금 11월 중순까지만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지정해 놓으면 어쨌든 21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 29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네. 6개월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180일이요. 그래서 지금도
저의 관심은 이제 그 부분 어떻게 해서든 당을 조금 더 설득하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박성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검찰개혁 법안이 좌초된 것처럼 그냥 여기고 외면할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이 권한의 남용이나 이상한 준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가능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네. 이번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려서 예.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총선 핑계 대지 말고 네. 예, 지금 그거를 올려서 절차를 밟아 놓은 다음에 네. 총선은 총선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승리할 길을 찾아서 승리를 하게 되면 네. 결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 임기는 21대 국회 아니 22대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쯤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 법안 패스트트랙 올려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예. 22대 국회를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 네, 독재.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고 하면 그 힘이 이제 검찰의 그 과잉한 권한들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과잉한 권한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독재 잘못됐어라고 늘 지적하고 또 맞대응하는데 그거의 근본적인 힘을 어쨌든 그렇죠. 네. 빼놓는 것이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제도적으로. 일이지. 근데 그게 이제 대응에 대비해서 그 제도적인 개혁은 조금 늦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기소관이 돼서 그 이제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만 하는 원 이제 그 기소관의 기능만 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 한다고 검찰 개혁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네. 과잉한 검사들의 처우도 없애야 되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활비도 다 뺏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수사기관들은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네. 검사만 독점을 네네.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87년 헌법에 검사라는 용어가 있고 또 그 헌법 자체에 검사만이 영장 그건 청구권이 있도록. 유신헌법 때 김기춘이 그랬죠.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때.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것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한다라고 하면 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정도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거라도 글쎄 말이야. 한 발짝 더 갔으면 하는 사실 그런 그거 바람이 하라고 의석을 그렇게 21대 총선에 민주당이 안겨줬던 건데. 그러게요. 최근에 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의 대부분 언론의 헤드라인은 민주당과 국힘의 최대 격차. 예. 이게 오늘의 다 헤드라인인데 어. 가장 많은 격차가 이제 대선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어.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뭐 강서 이겼던 것도 있고 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있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만큼의 또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음.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역에 우리 당원들하고 만나면 제일 저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는 좀 선명하게 정치 좀 해라. 두 번째 역풍운운하면서 할 일 안 하고 뒤로 빼지 마라. 할 일은 따박따박 해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큰 지지율이 계속 오른 거는 우리 일을 따박따박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처음으로 했죠. 예. 네. 그리고 최상병의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법을, 것도 네. 네. 옛날 같으면 몇 개월 걸렸겠죠. 이걸 하니 마니 네. 뭐 네. 이게 적절하지 않니 역풍이 또 우는되니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나 이번은 아주 신속하게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중도층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제대로 일하면 정말 지지율이 오른다. 일 않고 역풍우run하면서 일 안 하면 지지율은 빠진다. 이게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할 일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와 기소 분리 그리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로바로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네. 드리고 싶습니다. 효능감이라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 표를 줬을 때 니들이 뭘 그렇죠. 해낼 수 있고 네. 그럼요. 세상을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를 제시해라. 네. 할 수 있는데 뭘 했는지를 말하라. 아니 실제로 제가 저도 이제 그 지역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검찰 독재, 뭐 음. 청산 뭐 이런 들고 이제 서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나가던 당원분들이 음. 아, 출마 준비하시냐? 네. 네. 그러면 뭐 왜 음. 정치를 하려고 하냐라고 할 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꼭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원분들이 그러세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고 음. 지금도 할 수 있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 어?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의석 가장 많을 때 지금 뭐 하냐? 예. 왜 안 하고 있냐? 그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당의 회의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아시잖아요. 예.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 그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 그 역할이 국회에서의 역할이 그 중단된 것이 참 저한테는 되게 뼈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당론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제가 맨 먼저 찾아가서 요청을 그러게요. 예. 저희가 의원님께 드렸는데 지금 너무 그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의 변화를 어. 유심히 제가 그 느끼는데 제가 처음 이제 지역 당원들하고 얘기 처음 냈을 때 검찰 개혁 얘기하면 반응이 뭐였냐면요.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올 초죠. 그게 되겠어? 네. 지금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지.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검찰 개혁은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될 것이 안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의구심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해야 되는 상수이고 네. 그것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네가 얘기해야 되지 검찰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하면은 그건 수준이 국민들 수준에 당원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면 윤석열 정부의 큰 역사적 공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검사들이 모여서 바로 할 때 예. 나라를 지금 와서 농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네. 너무나 지금 여실히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적인 마인드와 어떤 역사적 책무를 생각하면서 쓰여지지 않고 네. 그냥 개인의 기호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네. 남용될 때 보이는 현상들이 뭔가 네. 왜 청년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 서민들의 복지 예산은 왜 줄어들고 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예산은 예산은 왜 늘어나고 왜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땡겨 써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만 두 분이 갖고 계신 그 소중한 경험들이 아까 모두에 소개해드린 우리 한짠 말들에서처럼 뭐 얼어 죽을 걱정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딴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사랑하는 바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면은 좌고우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담아주신 그런 어찌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의 마음이고 유권자분들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왜 항상 실망하고 왜 맨날 비판을 하고 왜 총선 때가 되면 항상 물갈이를 얘기하고 왜 새 얼굴을 찾게 되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 과연 의원들이 하고 있는가.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 얼굴이라고 하면서 한 반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임기가 가는구나. 그리고 어느덧 좀 지나가다 보니 이제 마지막 국감이 다가오고 또 이제 완전히 선거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지금 오가는 관심사라고는 어떻게 해야지 선관위에 저거에 위법이라고 지적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뭐 지역에 네. 가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인기를 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천착을 하고 있고 정작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두 분이 여튼 청와대에서의 그 깊은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느끼셨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의 이 난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정치 이런 또 본인의 생각과 포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박 위원장님부터. 예. 오늘 이 좋은 글귀 보면서 마음에 잘 담아가겠습니다. 더 그 가열차게
더 뭐 고난이 더 있더라도 예. 그 꼭 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힘든 일 있더라도 더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잠시라도 방심을 하는 사이에 네. 그 정말로 욕망과 이익에 충실한 집단들은 얼마나 꼼꼼히 성실하게 집요하게 후퇴시키죠. 애쓰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본인들의 욕망을 관철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맞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앞으로도 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고요.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도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글귀가 저한테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네. 지치지 말자. 네, 그렇죠. 끝까지 네. 결실을 거둘 때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적들에게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을 노출시키지 말자. 우리 단결돼서 꼭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꼭 앞으로 나가자. 예, 이 얘기를 저 스스로 좀 오늘 했습니다. 예. 예. 아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코너고 또 여러모로 미숙한 점도 많이 보이셨을 것이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다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서 좋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의견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또 성찰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요.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우리의 당면 과제, 그다음에 그것의 원인, 또 그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효과적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코너를 오마이뉴스와 함께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게 대한민국에 지금 검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 독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소외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연일 줄어들고 있는 우리 저출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런 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또 많이 설명드릴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고민하면서 발전하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